성관계를 매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동거를 하듯이 했는데 몇 번을 했을까요? 피고소인은 자신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신해서 택시 타고 경찰서 갔거든요. 경찰서 갔는데 거기에 대고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긴급 체포를. 이 진술도 다 거짓말이고 보니까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는 이 증거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인미수 사건과 보복강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수사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업로드를 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들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데,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인가요? 이 여성 청소년계와 이 검찰에서 판타지 소설을 써놓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낱낱이 이제 공개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요. 피고소인이 경찰 진술을 할 때 소송 대리인을 이제 선임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제 수임을 맡았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변호인이,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해보려고 소송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이 법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찰에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이제 깰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데도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피고인을 접견을 해서 만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만나보고 이렇게 재판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 피고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피고인이 부정을 한다고 해서, 부인을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검찰에서 이 모든 사건 기록의 수사 보고서와 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이런 공소 사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분석해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깨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 피고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딱 이렇게 까놓고서 뭘 동의하고 뭘 안 동의하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신은 피고인을 만나봐야 30분에서 40분 얘기하다가 말 건데, 이 사건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려면 4-5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계속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주구장창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당신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호자와 함께 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대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송 대리인을 하고 재판을 이기려고 이 재판을 맡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맡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사건 얘기를 하고 법적인 법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례하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미 기분이 틀어졌겠죠.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이제 무례한데 이 계약을 파기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무례하다는 얘기만 하고 제가 직업이 무엇이냐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이 대화에서 이런 말만 제가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 소송 대리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얼마를 돌려줄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33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전원비가 77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400만 원을 까냐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다 그런데요. 한번 출장 나가면 이게 160만 원씩 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래요. 그러면 계약서를 내봐라 했더니 계약서는 없고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구두 계약을 했으면 구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보호자에게
그 고지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지를 안 했는데 다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꾸 횡설수설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몸만 이제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하루에 보통. 몸만 움직여도 6, 70만 원씩 그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불법 심부름센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실제로 그런 그 불법 심부름센터하고 똑같아요. 이 업계가. 그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 소송 대리인의 말대로 한번 출장을 나갈 때마다 110만 원씩 깠다면 이제 앞으로 33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제 접견을 가야 되잖아요. 그 접견을 갈 때 110만 원 한번 까고, 그 다음에 1차 공판 때 부동의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110만 원을 또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을 또 형식적으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110만 원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의 생각이에요. 이런 재판은 99.9% 무조건 패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770만 원이라는 선임료만 그냥 받고서 형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이 돈을 먹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직접 자기가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행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 변호인을, 그 소송 대리인을 바로 해임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440만 원을 까고 330만 원을 이제 보호자가 받은 거예요. 제가 보호자에게 이래라 말해라 한 건 없고요. 횡설수설하는 그 부분을 직접 목격을 하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 보호자가 해임을 한 거예요. 애초에 이 사건이 소송 대리 비용으로 770만 원 정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런 소송 관련해가지고 평균적인 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면 보통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는 선임료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구속된 사람을 불구속으로 해주는 조건부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더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이제 선임료 1,000만 원에 이제 조건부 1,000만 원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하지 마라고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기록을 이제 보여주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3,300만 원에서 5,5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고 살인 미수와 보복 감금이고 이제 재질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죄명 자체가 살인 미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고인 자체가 과거에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살인을 했던 동종 전과가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무조건 3,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770만 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시간만 때우다가 대충 이제 끝나면 이제 돈을 먹을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변호사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해임을 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보호자와 제가 이게 변호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십 명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사건 기록을 보여줬단 말이죠. 대부분의 그 변호인들이 이 사건 기록을 보고서 자신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다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껏 국선 변호인과 함께 여러 번의 그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적도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호자가 국선 변호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여성 청소년계와 이 검찰에서 수사했던 이 작품들 있잖아요. 수사 기록들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법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판례를 또 찾아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나 상품으로서 출고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사가 만들어온 작품에 이 공소사실과 이 제명에 하자가 있고 오류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소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피해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 같은 경우도 머리채를 잡고서 폭행을 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 1에 대해서 자신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검찰 측하고, 무죄가 안 된다면 단순한 폭행으로 공소 변경을 해야 돼요. 단순 폭행과 살인 미수는 완전하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죄 확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건 중에 1건 정도가 무죄가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유죄 확률이 99%가 넘어요.
9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죄가요? 사실은 법정에서는 거의 유죄 추정이에요. 기소되면. 제가 하나가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무죄 받는 게 1%예요. 변호사들은 뭐예요? 그러면 청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 변호사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소되면 분위기상 그러니까 무죄하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어떤 경우냐면 재벌이라던가 재산이 굉장히 많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느냐? 검찰에서 제출했던 증거보다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그리고 판사가 도저히 반박을 할 수가 없이 그런 경우에 무죄가 나왔던 거고 선고유예가 나왔던 거예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에서 검사가 이 살인 미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서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목을 조르고 있는데 그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이 살인을 이제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공소사실을 만든 겁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과거에 동정전과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사귀고 있던 여자에게 뒤에서 목을 졸랐는데 그게 경부 압박 질식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동정전과가 있다 보니까 그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켜서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해자와 피해자 E가 진술했던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그제 반박을 해야 되고 그들이 제출했던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이 무력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거 자료와 진술들에 대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오류들이 이 10개가 넘게 보이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판타지 소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형사사건 내가 기소되면 변호사 찾아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관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정하고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처벌을 경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유죄 확률이 99%예요? 거의 이럴 수. 그런데 돈이 없으면 우리 서민들이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가 되면 지는 겁니다. 무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때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살인하려고 목을 조른 건 아니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할 때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을 졸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리고 또 성행위를 할 때 머리채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진술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목을 조르긴 졸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면 피고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을 뒤에서 살짝 조르기도 했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으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물어봤었어야 됐죠. 바로. 그리고 물어보고서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내렸어야 됐어요. 검찰에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기 전에 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매일 가졌는데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의 가학적 행위를 요청한 것은 대략 5번 정도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3번 정도 성관계 시 가학적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뒤에서 목을 손으로 감싸듯이 살짝 누르고 피해자가 침을 모아서 피해자의 입 안에 똑똑 떨어뜨리는 정도는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다. 지저분하네 이게 진짜. 아무튼 이런 가학적인 행위를 했었다라고 그 피해자가 진술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5번 이상을 피고인에게 뒤에서 목을 졸라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머리채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
거고 스스로 이제 진술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진술을 한 거예요. 보통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유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확대 해석해가지고 진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뺨을 2대 맞았으면 4대 맞았다, 5대 맞았다, 주먹으로 1대 맞았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리한 진술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진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5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여러 번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관계를 매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동거를 하듯이 했는데 몇 번을 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머리채를 잡고 뒤에서 목을 졸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출했던 사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증거들에는 이제 목이나 이런 데 스크래치 난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그 사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거 자료들이 사건 당일날 입었던 그 피해에 대한 그 상해 증거인가 아니면 평상시에 성행위에 의해서 이제 입었던 스크래치 났던 그 상해의 증거 자료들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더라도 가슴을 심하게 애무를 해서 멍이 들 정도로 애무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멍이 든 내용들이 평상시에 성행위로 인해 가지고 멍이 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에서 이제 멍이 든 것인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 자료들은 이미 오염이 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듯이 그러면 이 증거 자료들이 증거로서 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대충 읽어보고 수사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증거 자료를 있으니까 이 사건은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죄는 안 되는 거고 검찰에서 만든 이 증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증거 기록물들이. 그러면 이 증거 기록물들에 대해서 보면 이런 증거 기록물들에 대해서 무죄는 안 되니까 공소를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게 답이란 말이에요. 공소 변경을 하는 게. 사실 그게 이 재판의 핵심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5천만 원 이상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이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 이렇게 사건을 분석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저는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이거는 변호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붓딸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거든요. 피해자는 뒤에서 목을 졸랐다는 내용은 있는데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랐다는 그 진술은 없습니다. 자신은 목이 뒤에서 졸려가지고 기절했다고 해놓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뭐 욕설이라든가 딸이 했던 행위라든가 남자가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자신은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랐다라는 그런 진술은 없어요. 딸이 방문을 열고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자신의 엄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게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작품이 만들어져가지고 억울하게 형이 확정되고 구속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의붓딸이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붓딸의 진술입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엄마를 놓아주고 저에게 다가와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데 무슨 일인데 라고 얘기를 하자 남자는 저를 이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를 무시하고 손으로 밀었는데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매트 위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엄마를 때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남자에게 엄마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엄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면 엄마는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매트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울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목을 조르고 있었다면 그래 기절을 했다면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엄마를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울고 있었구나가 아니라 엄마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붓딸은 엄마의 목을 조른 거는 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어서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상상을 한 거고 엄마가 왜 우는데 라고 이 남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정황적인 그 상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술을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이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자, 그러면 엄마가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면 엄마는 기절을 한 것일까요? 기절을 안 한 것일까요? 기절을 안 한 거죠. 엄마가 울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그거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때린 적도 없고 누른 적도 없고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화만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살인 미수 이 자체가 이 살인을 의도로 이렇게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인을 의도로 목을 조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작품을 처음 만든 게 여성 청소년계에서 편협하게 이게 수사를 한 거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진술만 가지고서.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그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에게 그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재판이 이제 뭐냐면 증인신문 재판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히셔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가지고 유죄로 확정돼가지고 교도소에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건 분석 전문가가 이거를 사건을 분석해야 되고 예민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탐정이라고 뭐 코스프레 하면서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뭐 살인 사건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부름센터 애들이 탐정인 척 하면서 탐정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인 사건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가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출했던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이 목에 긁힌 뭐 상처, 뭐 이렇게 멍이 들었던 상처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목을 졸랐다고 해가지고 살인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증거 자료들이 보면 평상시에 자신이 성행위를 할 때 그 피고인에게 요청해가지고 했다라고 자기가 진술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증거 자료들이 뭐냐면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증거가 오염돼가지고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없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유죄의 증거로 할 만한 게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의 이 수사 자체가 모두가 엉터리란 얘기예요. 이게 부실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끔 피해자들을 방에 가둬 놓고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발도 끈으로 묶고 40분에서 50분간 방에서 이제 감금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특가법에 의한 이제 보복 감금이라고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또 판타지 소설을 써놨어요. 여성 청소년계에서 이런 내용을 수사 기록으로 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증거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2달 동안 구속이 돼 있어요. 2달 가까이. 지금 사건 개요를 보면 112 신고했던 그 기록 내용인데요. 방에 있었는데 새아빠가 엄마를 폭행했다. 저도 머리채 잡히고 뭐 방금 새아빠가 도주했다. 뭐 엄마 입 찢어졌다 등등등. 처음에는 폭행으로 이게 상해로 신고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부풀려지고 눈덩이처럼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제 살인 미수와 보복 감금이 되고 보복 상해가 되고 이제 옷에 있는 이 끈으로 다 묶기도 하고 머리채 잡힌 것들 해가지고 머리채 잡혀가지고 증거 자료로 다 낸 건데요. 제가 볼 때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는 이 증거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이 진술도 다 거짓말이고 보니까 피해자의 집인데 옷 속에 끈이 있으니까 옷 속에 그 끈을 가지고 그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옷 속에 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피해자의 옷 속에 끈이 있는 걸 누가 압니까? 피해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적습니까? 피해자가 만들어낸 그 하나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수사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 안 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어요? 이게 진술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여성 청소년에게서 이 여성들에게 편협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닌가. 남자의 남성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아닌가 물어봤었어야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었어야죠.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이게 편협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손목에 염자로 2주의 진단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손목에 이제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2주 진단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그 의붓딸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손도 못 빼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112 상황신고센터 거기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신고하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손목에 헐렁하게 묶여서 지 스스로 빼고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금을 하려면 그 2명을 이제 감금하려면 방 안에다가 동시에 이제 묶어 놓고서 그래야지 신고를 못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고를 못하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핸드폰을 빼앗는 게 우리 경험칙상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범죄 경력이 많은데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를 못하게 할 거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고인이 방 안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딸이 그냥 112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112에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복 감금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40-50분간 피해자의 등 뒤로 손으로 이제 뒤에 이제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발도 묶고. 그렇게 40-50분 동안 이렇게 감금이 돼 있었어요. 딸이 이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찝찝해가지고 가보니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묶여있던 사람이 벌로동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갔다가 오는데 30초에서 늦어도 1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푸는 게 그 피고인이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작은 방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뒤에서 40분 동안 묶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풀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이게 그 차 키와 지갑만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112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망감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간 거예요. 아니, 그게 묶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진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딸한테 가려고 방을 나갔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딸이 걱정되어서 끈을 풀고 딸에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장대에 있는 차키, 핸드폰 수납장에 돈을 꺼내서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네? 라고 하고 방을 나가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뒤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맞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2시 가까이 된 밤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집을 나가고 나서 그 수사기관에서 여성 청소년에게서 그 다음날 위치 추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얘네들의 말만 듣고서 핸드폰 추적하고 뭐 하고 다 한 거예요. 112 상황센터에서 위에 보면 CCTV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해 가면서 온 난리를 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그 피고인하고 피고소인하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에게 오라고 하니까 피고소인이 알겠다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지하철역에서 잠복하고 있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이게. 근데 피고소인은 자신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신에서 택시 타고 경찰서 갔거든요. 경찰서 갔는데 거기에 대고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긴급 체포를. 자신에서 간 사람을. 얼마나 이게 무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 살인미수가 아니고 단순한 폭행이고 그리고 상해고 이게 가정폭력이었다면 가정폭력이라면 피고소인이
구치소에 구속을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일날 그 다음날 피고소인이 자진해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그 수사에 협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고 보호자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한 달 반, 2달 가까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정말 엉터리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할 게 많은데 앞으로 이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이 검찰에서 만약에 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것을 반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그 참고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인신문 재판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쯤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